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여자처럼 한 거 일부러? 네, 너무 팍팍하다고 해서. 네. 자,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 만평 작가면서 시사 만평 작가죠?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잠깐 인트로보다 어쨌든 네. 우리 틈에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네 명이 모이니까 기사 듣기가 좀 팍팍하다. 네? 네. 거칠다. 예, 좀 거칠다. 네. 쉽게 얘기해서 미숫가루 물 없이 먹는 느낌이 네. 퍽퍽하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네. 목소리는 그냥 남자처럼 해도 돼요. 제가 물이 되겠습니다. 계속 여자 같은 목소리. 자기가 물이 되겠대. 너 대회? 물인설 하겠습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설이 녹으면 물 되는데. 그렇네요. 정인설. 네. 정인수를 바꿔. 정인숙은 또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아니 정인수. 네. 우리 쑥 들어가면 정인수. 좋습니다. 정인술도 괜찮은데. 정인주. 정인주 좋아요. 자, 첫 번째 뉴스. 네. 장시호 법정 구속.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예. 법정 구속됐죠. 그 2년 6개월 형이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장시호 씨가 원래 구속이 됐죠. 원래 예. 구속돼서 재판받다가 구속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 받았는데 사실 집행유예 등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괜히 막 내가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검사가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거든요. 예. 뭐 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협조도 잘했고 하니 상당 부분 그걸 감안해서 이제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르게 본 거죠. 재판부도 맞다. 그동안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큰 기여한 건 맞다. 아하. 하지만 죄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죄책이 중하다. 좀 큰 죄를 지었다. 또 피해 금액도 이게 사실 장시호 씨가 횡령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센터.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낸 다음에 그 돈을 개인이 또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조를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줬고 또 증거도 제출을 하고 증언도 하고 장시호 씨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밝히지 못했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줘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법원이 요즘 왜 그러죠? 이게 법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관계자가 검사가 검찰이 좀 봐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죄질이 안 좋고 이 혐의를 다 볼 때 징역 10년 이상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법원 관계자가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고 미리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 범죄 증거도 제출하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형으로만 처벌받는다. 뭐 낮춰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어느 범죄는 기소 안 하거나. 예, 정식으로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협조를 근데 하는. 우리나라에는 도입 시도가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죠. 존재한다고 봐야죠. 많죠.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최종 결국에 공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은 굉장히 온정적으로 처우를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사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법원이잖아요. 법원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굉장히 협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세게 형량을 선고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장시호 씨 본인이겠지만 검찰도 멘붕일 것 같은데요. 완전 멘붕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정유라 씨가 그동안도 이제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그런 도움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 밝히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집에 막 괴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렇게 봐서 다 밝히고 협조했는데도 어차피 구속되고 이거 법정 구속되고 실형 징역 2년 6월형 이러면 밝히고 싶다가도 아니야. 밝히고 징역 사는 것보다 차라리 끝까지 숨겨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 하는 말을 믿고 회유를 믿고
거기에 맞는 증언을 많이 하죠.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부분 준 사람들의 진술에 100% 의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정 단계,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바꿀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 공식화돼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데 장시호 씨는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도 본인이 애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네, 그래서 전혀 생각 못했겠죠. 가슴 짠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법원의 판단도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장시호 씨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정말 이거를 누가 어떤 잘못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뭐 태블릿 PC도 제출했어요. 네. 두 번째 태블릿 PC죠. 네. 네. 그리고 증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최순실 씨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라는 그런 그 말을 하고 또 언쟁까지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보니 이게 앞으로도 이게 과연 장시호 씨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장시호 씨가 사실 잘 따져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받습니다. 즉 이제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그거 할 때는 사실 최순실 씨하고 사실 같이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모금을 하고 강요에 의해서 17억 들어왔잖아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횡령을 했는데 이게 또 수십억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돈은 17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수십억을 아니요 횡령을 그 전체적인 그런 횡령액 운영하면서 자체는 생기는 수익금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30억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횡령한 금원에 대해서 이걸 다 속된 말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다 잘 토해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3범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중형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법원이 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배임 횡령도 10억 넘어가게 되면 10년 네.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액을 결국 본인이 그런 그 이익액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판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익을 취한 게 너무 중하다.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장시호 씨의 역할, 그동안 했던 기여, 다른 뭐 재판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다른 관련자들은 다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본인만 살기 위해서 발뺌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장시호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선처해달라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만 검찰이 구형할 때 예. 법원에서는 그게 인정이 덜 됐거나 안 된 것이죠.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저는 그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얼마 전에 그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한 신강렬 네. 형사수석 부장판사 네. 이런 분들 판단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잘못하면 판사가 잘못하면 네. 누가 처벌하나요? 처벌이요? 예. 야단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이게- 들어서 방송을 잘못하면 네. 떼치떼치 하는 게 PD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오늘 좀 부드럽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잘못하면 왜 이렇게 잘못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PD가 갑은 아니고. 네. 이게 아니 근데 누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심이니까 2심제도 네네. 있고 3심제도 있다. 그렇죠. PD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그렇네요. 네. 그런데 다 일어났네요. 저런 일은 없는데 정말 저런 일은 상당히 없는데. 집중하고 무서운데요, 좀? 계시네요. 예, 네. 무서워요. 네. 누군가 보고 있다 우리가 빅브라더 그렇군요. 잘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빅브라더가 우리 관심 관리가 알겠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이런 것 분위기는 처음이네요. 네. 쫄았어요. 예. 1심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장시호 씨도 항소할 수 있고요. 아니 그 신강렬 부장판사 적부심으로 석방시켜 놓은 건 그건 네. 어떻게 해요? 사실 법적으로는 거기서는 더 이상 땡. 그 단계 이상의 어떤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네. 거죠. 구속 적부심 석방 불복 네. 신청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것도 1심에서 다시 법정 네. 구속이 될 수 있죠. 뭐 그렇긴 불구속 하죠. 상태에서 네. 재판을 받아서. 그렇긴 한데 증거인멸하고 도주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판결을 선고해서 그 실형을 그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것과 이게 재판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해서 재판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사실은 완전 나중에 그 1심 유죄 판결 선고되고 징역형 선고돼서 법정 구속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속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랑은 또 약간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짧은 거, 긴 거 기준이 뭐죠? 한 바닥에 글자 수 아닌가요? 들어가면 글자 수? 장문 단문. 장문 단문. 야, 그거 참 오래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얘기 같아요. 장문, 단문. 네. 그렇네요. 네. 곽경경님 정권을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시호 씨가 한 일은 잘못이지만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협조했는데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네요. 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중한 범죄다라고 법원에서 봤으면 그 이후에 이것과 연동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것이고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은 잘 됐구나 일단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간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도 추워요 또. 그렇네요. 네. 구치소와는 더 춥죠. 생각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만 하면 이게 뼈가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내일은 또 영하 8도잖아요. 구치소는 플러스 10. 플러스 10이요? 네. 정말 체험하지 않고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정말. 금방 오므라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별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쪼그라들어. 체험하고 싶진 않네요. 네. 체험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진짜 이 양반들이 웬만하면 같이 체험하자고. 싫어요. 가기 싫습니다. 예. 군대에서도 싫었어요. 그거. 아니 면회하고 접견하러 접견실만 가도 예.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아. 한기가 있어요. 정말 아니 느낌이 안 구치소에 좋아요. 오는 순간 네. 온도가 10도가 뚝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취재하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구치소의 계절은 몇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한 여름, 계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름, 겨울 계절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여름 겨울 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덥거나 춥거나. 예. 여름은요 그 6월서부터 시작이에요. 5월까지 추워요. 그래? 예, 5월까지 추워요. 진짜로. 그다음 6월서부터 시작해갖고 9월에 끝나요. 10월서부터 겨울이야 또. 냉기가 있어요. 냉기가. 장시호 씨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판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업체에게 이런 그 지원금을 강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함께. 네, 그렇다면 공범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두 피고인에 대해서도 판결이 선고될 텐데 이번 판결과 완전히 다른 배치되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슬그머니 강요죄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 강요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 있어서는 또 강요뿐 아니라 뇌물로도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뇌물 관련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떨고 있으나 정유라 씨가 제일 떨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 수사에 같이 협조했는데 네. 장시호 씨도 이렇게 됐는데 정유라는 물론 이익을 취한 게 없지만 아마 상당히 좀 그것도 같이 멘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유라를 특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나 제대로 협조를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 혹은 뭐 본인이 그 처벌받는 수위를 낮추려고 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집에 괴한도 침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 사촌 언니 장시호 씨의 모습을 봤을 텐데 어떻게 협조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고 어떤 상황을 겪게 되고 하는 걸 봤을 텐데 그렇게 해 본들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관리, 뭐 관리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의 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핵심에 있어 보이고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그렇죠. 혜택을 본 게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장시호 씨가 이대 들어간 거죠. 이대 훨씬 더, 들어간 거. 네, 그렇죠. 다 이제 그거 반납했잖아요. 네. 부모도 능력이다 그거 얘기한 그러니까 거는 가장 큰 학사농단의 죄죠. 핵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정농단에는 사실 장시호 씨가 더 핵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장시호 씨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을 취했다. 네, 이 영재센터 횡령이 운영하면서 커요, 근데. 횡령이 제가 아까 30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괜히 3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억. 예. 그래요? 네, 3억으로 정말 정정하겠습니다. 좀 정정해서 깎아주네, 다행이네요. 네. 전체 피해 금액이 20억이고 그중에 횡령은 3억 정도로 돼 있죠. 그렇죠. 17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30억을 그렇습니다. 그럼 장시호 씨한테 돈 갖다 맡기면 일단 돈은 부풀려 주나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손수호 변호사가 워낙에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 예. 그런가요? 네. 순간 믿었어요. 저는 아무튼 퍽퍽하네요. 이 장시호 씨 주연의 이 반전 드라마가 정말 전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2심에서 또 어떻게 되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어찌됐든 2심에서 우리 그 예측을 해보죠. 2심에서. 그리고 2심의 그 기간도요. 네. 속전속결해요. 이렇게 그런가요? 빠르게 간다. 검찰이
검찰이 지금 항소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들 1년 6월 구형했는데 2년 6월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신들 구형량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구형량이 보다 셌기 때문에 항소합니다. 이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장시호 씨 이외에는 항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검찰은 항소했으므로 쫓아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맞항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형량이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없는 거죠. 내려갈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형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이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돼요. 정말 불이익 말 변경- 어렵네요. 예.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게 네. 일본 말이에요 다. 그렇죠. 일본 말이에요. 다 이제 아니 법적인 내용은 일본 다 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용어만 좀 생소할 맞아요. 뿐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좀 1심에서 바꿔주세요. 1심에서 받은 형을 그 구형량을 더 높일 수는 없다요 검찰이. 그렇죠. 1년 6월 구형이에요 그냥. 2심에 갖고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나빠요. 3년 이렇게 구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처음에 그런 구형했던 거죠. 거 이상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불이익 해보세요. 변경 금지는 뭐냐면요. 지금 장시호 씨가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잖아요. 예. 그런데 뭐 피고인은 너무 세니까 낮춰주세요라고 항소하겠죠. 예. 그럼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더 올려주세요라고 항소를 하면 판사가 올려줄 수가 있는데 2심에서 검사가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려갈 수는 2년 6월형이 유지되거나 내려갈 수 있어도 판사가 올릴 수-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다. 이번에도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항소 안 하면 예, 2년 6월보다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측 예측이요. 항소심에서 일단 재판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잘 말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시냐에 따라서 혹시 네. 변호 의뢰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 지금 바빠요 집행유예. 회사가 잘 돼요 아주. 저는 집행유예를 예상합니다. 몇 년에? 몇 년까지 해야지 집행유예하면? 저 숫자 어떻게 맞춰요? 진짜. 숫자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징역 2년. 2년에 3년. 2년에 3년. 왜냐하면 벌써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어요. 이미 살았어요. 예,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구속됐으니까 또 한 6개월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럼 1년을 삽니다. 음. 이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감안하지 않을까. 저도 2년에 3년. 2년에 3년. 네. 저는 그럼 또 소수 의견을 해야죠. 예. 실형. 실형. 전 1년 6월에 예. 3년. 아, 1년 6월에. 예, 비슷하네요. 올려치진 저희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죠? 지금 저희가 예상을. 아무런 의미 없죠. 영향을 줘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예. 이렇게 하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구나. 그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뜻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촛불을 우리가 촛불 든 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냥 푹 바람 불어서 끄면 되지. 아유, 바람 불면 촛불은 더 일어납니다. 예. 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영향이 커요. 그리고 또 이 그 가장 영향이 있는 방송 아니에요, 이 시간대? 예. 그렇군요. 판사님들이 졸고 있을 시간이 이거 듣고 있지 지금. 듣고 그래요? 있습니까 판사님? 1년 6월에 3년. 자 정유성 기자님 다음 이슈. 예, 유엔 사무차장이죠. 예. 미 국무부 차관보 출신이에요. 그 펠트먼이 이제 5일부터 국무부 차관보 출신이에요. 예, 오바마 정부 때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누구죠? 리용호 예. 북한의 외무성 외무상을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친분도 리용호 하는구나. 외무상을 만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지금 북한이 지난달 말에 화성 15형 ICBM을 우린 ICBM 급이라고 하고 미국은 ICBM이다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한 단정을 지었죠. 미사일을 쐈는데 약간 한반도에 약간의 긴장이 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까지 한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북미 대화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나 시진핑의 특사는 못 만났는데. 숭타오였죠. 예. 김정은은 못 만났지만 이번에 만나는 거 아니야. 딱 3일 남았습니다. 10일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먼을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로드먼을 만났으니까 펠트먼은 비슷한 먼이니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예상이네요. 야. 너무 퍽퍽하다고 하긴 한번 해봤어요. 반응 안 좋네요. 근데 이게 아니 로드먼이 만나고 난 로드맵을 세운다는 거. 나 펠트맨이 농구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펠트먼 가서 농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펠트먼이 진짜 농구 잘해요. 그래요? 아니요. 나 미치겠다 오늘. 네, 어찌됐든 그게 지금 관심사죠. 김정은을 면담할 수. 근데 뭐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현재 좀 약간의 긴장 정국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
계서 또 한번 큰 발언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심이 이 또 관심을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또 중동으로. 가면서 그렇죠. 이게 또 약간의 좀 이렇게 긴장됐던 게 또 다시 어떤 화해 무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항상 뭐 트럼프 대표적인 수법이 당근 채찍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쏟아냈잖아요. 일부에서 안 들으셨어요? 오시면서? 네. 뭐라 그러냐면 미 군 정보 당국에선 김정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미국이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기조 위에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트럼프는 에드벌론 뛰어갖고 괜히 공포 조성하고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진짜. 엄청난 장사꾼이다. 이번에 예루살렘 발언도 저는 그렇게 계산된 그렇죠. 발언이었어요. 비즈니스죠. 예. 아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또 관심을 다시 또 빼앗긴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니죠. 도발하고 이제 그러진 대화죠. 않나요? 이제 대화죠. 아 그런가요? 대화 그 대화의 예고예요. 아. 바로 저는 대화로 가지고 갈 것 같지 않고요. 계속 밀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밀당하기 위해서 잠시 쉬죠. 미래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호선소 변호사님, 고현준 시사만평 작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펠트만 방북 뉴스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펠트만. 지금 이제 10일까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외무부 부상인 박명국 부상을 만났고 예. 주북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리용호 외무상과 김정은 위원장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화성 15형을 11월 30일에 쐈어요. 예. 그 다음 29일에 쐈죠. 예. 29일에 쏘고 그 다음 날 제가 그때 일본에 있어가지고 잠깐 놓쳤네요. 그 다음 날 펠트먼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뭐 은근한 깔때기 일본에 있는 거 누구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상공을 날아가며 제가 그 미사를 보려고 했는데 네, 안 보여요?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져가지고 못 봤죠 이번에는 고각 그래도 발사했기 그 때문에. 정인설 기자님 눈 같으면 다 봤을 텐데 그걸. 봤는데 저는 그때 제가 주일 미군 기지에 있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취재 출장이에요? 후텐마 오키나와에 있는 후텐마 기지와 이런 데 갔었죠. 국방부 출입이에요 지금? 그렇죠. 제가 지금 국방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보면 다 이제 많은 분들은 어떤 위협과 긴장을 보지만 저는 다 이게 일로 좀 보이는 거죠. 아니 국방부에서 취재할 때는 헬기 타고 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민항기 타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봐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 정도 밀당을 하면서 어쨌든 대화 분위기로 언젠간 대화를 할 텐데요. 예. 서로 유리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려고 이런 걸 한 근데 거죠. 미국의 외교관이 간 게 아니라 유엔의 사무처장이 간 거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유엔사 후방기지라고 있어요. 유엔사 후방기지. 유엔이 가지고 이게 유엔 건가요? 미국 거죠. 미국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은 미국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유엔 회원국들을 운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군이 직접 나서기 전에 유엔이 가서 먼저 하는 게 서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미국의 통제권에 있지만 그래도 제3의 인물이 가서 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 감정 격화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펠트만 다음에 제일 좋은 게 사무총장이 가는 거죠. 반기문 사무총장도 원래 전 사무총장도 가려고 했다가 좌절이 됐었죠. 이번이 유엔 사무처장이 간 게 6년 만인가 그래요. 2011년에 갔다가 2017년 6년 만에 갔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오랜만에 갔으니까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하는 오랜만에 거죠. 펠트만 이분이 오랜만에 가고 평양 그 변화된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평양이요? 예. 가끔씩 그 사진 올라오잖아요. 해외 그 대사관들 통해서. 그 전에 가본 사람이 이게 변했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냥 가도요. 완전히. 그럼요. 이게 진짜 평양 맞아? 서울을 찍어놓은 거 아니야? 아 발전을 발전했다고요?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평양과 비평양으로 나뉘어요. 평양은 꽤나 좋아졌고 나머지는 더 힘들어졌고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한 10개월쯤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평양 과학자 거래 커피값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얼마예요? 5천 원이요. 한 잔에요? 예. 한 잔에 5,000원이요? 예. 스테이크 값은요? 한 3만 원? 5만 원? 7만 원이요. 7만 원. 예. 한 끼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평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여기 어딥니까 물으면 서울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하고 있다. 야, 그 외국인 가격 아닙니까? 평양에 아주 잘 사는 지역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평양 과학자 거리. 류경거리 뭐 이런 데가 좋은 데인가요? 과학자 거리. 과학자 거리. 과학자 빌딩 있는 유경거리인가요 저기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이라. 네. 저는 한국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기사를 많이 쏟아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다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이다는 합리적이지 않고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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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다면은 같이 중립적이지만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 우호적이에요. 평가일 수 예. 있겠네요. 생각보다 그렇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생각하지 그러면서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그랬어요. 그렇다고 잔혹하지 않고 네. 무자비하지 않고 이런 네. 뜻은 아니다.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2달 남 평창 러시아 악재 비상. 네. 오호. 이건 뭐 일부에서도 다뤘던 뉴스이긴 한데 예. 그 평창 올림픽 흥행에 있어서 일단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로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 IOC의 그 징계로 인해서 불가능해졌고, 다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개인 선수들이 그 경쟁을 위해서 자격하는 것, 참가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 아침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 몇몇 유명 선수들은 뭐 개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선수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선수들도 있는데 빅토르아는 빅토르아는 참가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와 있던, 있고 예. 지금 훈련 중인데 그 아시는 것처럼 토리노에서 3관왕 했다가 부상으로 밴쿠버 못 갔다가 그 이후에 소치에서 다시 3관왕으로 부활을 했죠. 그 사이에 국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현수에서 빅토르안이 된 이후에 본인이 선수로서 겪을 수 있는 마지막 올림픽이고 그리고 이곳이 평창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르안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러 그 올림픽이기 때문에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메드베데바라고 그 러시아 피겨의 거의 뭐 그 우리로 치면 김연아 선수급 되는 김연아 이후에 차산 최고의 기량 그 선수라고 여자예요? 불리는 맞습니다. 예. 이 선수가 메드베데바 그 왜 남자 이름이지? 그 남자면 메드베네프? 네. 무슨 기준입니까? 브레즈네. 아니 프로 끝나고 남자는 아니 그럴 수도 여자는 있죠. 바로 끝나요. 아니 아닌가? 메드베데틴 아니 푸틴. 메드베데프 예전에 러시아 대통령인가 부통령 있지 않았나요? 지금 예. 지금 총리. 예. 아 그런가요? 메드베데프? 아 메드베데틴. 지금 맞아요. 메드베데프가 총리 맞아요. 네. 왜냐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푸틴 같은 경우는 푸틴아. 소수민족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거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출신이에요. 어떤 민족이요? 그건 모르죠. 아 그 소수민족.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 예. 치가 맞았지. 푸틴 이렇게 끝나는 이름 잘 없어요. 예. 푸틴이 성인가요? 이름인가요? 그건 잘 몰라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에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승이네. 성. 승. 아 그러니까 성이 진짜 특이하다. 승질 내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 메드베데바 선수는 그 IOC 위원회가 열릴 때 직접 참가를 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예. 러시아 깃발이 없이는 자기는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그 다음 날 푸틴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참가하고자 한다면 보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이지는 아직 입장 발표가 없는데 이런 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알다시피 그 동계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말했던 뭐 피겨라든지 그리고 아이스하키도 거의 세계 1, 2위 다투는 근데 거고. 아이스하키 팀은 어떻게 와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각 스포츠마다 연맹이 있잖아요. 예. 뭐 아이스하키 연맹 아하. 이런 곳에서 등록이 된 그 선수단으로 오는 것이고 그 러시아 선수로서 금메달을 따면 러시아 깃발이 올라가고 러시아 국가가 울려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올림픽기가 올라가고 올림픽 찬가가 울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괜찮네요. 뭐 그래서 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걸 따졌을 때 이 예. 국가 간의 경쟁으로 보지 않고 선수들의 참가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봤을 때는 이 제도와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소련이 참가를 안 했거든요. 예. 러시아가 또 평창에도 안 온다라는 건 뭐 이렇게 겹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죠. 네. 2014년 뭐 아시다시피 그 소치 동계올림픽 자국에서 개최를 할 때 예.
국가에서 주도한 네, 그 도핑 조작이 있었고 1,000명의 혜택을 받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국정원하고 좀 친해요. 제도 보면. 그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조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수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웃겼잖아요. 예. 벽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소변 샘플을 막 바꿔가면서 예. 그렇게 이제 뭐 괜찮은 소변들만 집어넣어서 도핑에 안 걸리게 한 다음에 실제 약물을 투입한 선수들은 경기에 뛰어서 좋은 성과들을 냈었고 그 선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메달이 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러시아 선수들은 그게 약물인지 모르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있었다는 칵테일, 기공 부인 칵테일, 뭐 아무튼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는 우리로 치면 뭐야 음료수하고 홍삼이야 정도로 네. 음료수하고 그 뭐죠 그 약물하고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그 활력소 있잖아요. 네. 제가 즐겨 먹는 봉삼. 네, 봉삼. 이거 봉삼이야 들어. 아무튼 이 그 나라 귀부인 칵테일.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핑을 조작했다는 게 충격이었는데 웃기는 애 충격이죠. 네. 아니 나라 차원에서 국정원 차원에서 수사 들어가니까 사무실 조작하는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보고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그 연방보안국이죠. FSB. 예, 여기랑 네. 우리 국정원이랑 제가 봤을 때 수준이 비슷하다. 뭐 예전에 KGB였던 사람들 다 그러고 간 거 아닌가요? 예. 뭐 푸틴도 KGB 출신 아닙니까? 네. 예전 독일도 이런 일을 했었죠. 비슷하게. 아무튼 그 정보기관이 발달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발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그 시선이 달라지고 있을 테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스타 플레이어들을 못 본다라는 그 약간의 어떤 아쉬움도 안타까움.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 예.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의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 이거 진짜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요 도핑보다 더 심각해요. 이거 심각해요. 그 뭐 보도 보면 하룻밤에 뭐 178만 원짜리 숙박업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60만 원까지는 있어요. 1박에 그 올림픽 기간 2월 9일이 개막이잖아요. 그리고 예. 25일이 폐막이고 그 사이에 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찌 보면 축제가 될 수 있는 시간대인데 이게 되게 그 지역적 특성상 평창, 정선 뭐 요렇게 그 어찌 보면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한 공간에서 올림픽이 치러지고 있고 보충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번 한 번으로 그 특수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개인적으로 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요? 네, 단체로 하거나 장기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그래서 지금도 값은 비싸지만 공실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수 엑스포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막 20만 원씩 막 불렀었어요. 근데 실제 엑스포 기간 되니까 당일로 됐어요? 가서 7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잤거든요. 10만 원짜리 방. 그러니까 그 업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격만 뻥튀기 해놓고 실제 방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호가만 그렇게 잔뜩 네. 올려놓고 방은 비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 대부분의 시민들 반응 뭐 특히 이런 게 기사가 뜨고 나면 댓글들 달리잖아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죠. 네, KTX가 생겼는데 당일치기로 가서 그 경기 즐기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이라이트 같은 거 TV로 보면서 치맥을 즐겨도 그 가격보다 싸게 갈 수 있겠다. 아니 그것도 그거 관광버스에서 이게 되네요. 뭐냐면 KTX 말고 저녁에 그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새벽 1시 2시에 술 한잔 먹고 그 지역에서 그 관광버스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상가로. 아이디어네요. 그럼요. 얼마 하실 거예요? 겨울에는요. 관광버스들이 통통 놀아요. 그런가요? 여행철이 아니니까. 이번에 도로도 되게 잘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이 와요. 그렇게 다 뚫렸어요. 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뚫렸고요. 그럼요. 제2영동 고속도로 예. 뚫렸고. 그래서 이 방송 듣는 강원도 숙박업소 이분들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일부 자영업자들인 숙박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췄어요. 낮추고 그리고 이제 뭐 강릉시나 강원도의 어떤 그 차원에서도 이거 지금 자정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눈앞의 이익,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의 이익을 지금 포기 못하는 몇몇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올림픽 흥행에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 그 취재팀들도요. 그 IBC라고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국제방송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숙소가 확보가 돼야지 또 취재를 하러 다니고 할 텐데
외국에 있는 취재진들에게 우선적으로 막 지금 그들도 지금 방을 구한다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스포츠 팀에서 가서 취재하시는 분들이 뭐 고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각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접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방이 없어서 지금 원주로 뭐 양양으로 지금 막 다 돌아다니고 알아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당면한 문제다.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진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새벽 1~2시에 출발할 것도 없어요. 경기 끝나고 소주 한 잔씩 딱 먹고 11시쯤 버스를 타는 거야, 관광버스를. 그럼 그때 하이라이트를 또 차 안에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럼 막 또 응원하면서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관광버스 회사들을 컨소시엄을 묶어갖고 그거 할 거니까 빨리 가격 낮추세요. 갑자기 일이 커졌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열차로 타고 와도 되고 네. 버스를 타고 와도 되고 그때는 또 이게 아마 한 새벽 2~3시까지 운영이 될 거예요. 일반 버스도. 특별 운송. 예, 그래서 비싸게 받지 마요. 경기가 끝나는 시간이 뭐 야간에 경기가 있다고 해도 한 10시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 경기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만 그럼요. 뭐 원활하다면 서울권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요즘 그 고속버스 좋잖아요. 그럼요. 거의 누워서 가는 그 우등. 프리미엄 네, 버스도 우등. 있는데 그리고 이 경상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고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도로가 다 좋아요. 지금. 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예, 타임즈가 미국의 시사중간지죠. 타임이 이제 올해 인물 매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상 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요. 이거 따라서 다른 데서도 많이 정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보다는 타임이 정하는 게 많이 이슈를 받는데 이번에는 그 10명의 후보가 올랐어요. 어허. 10명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주석 뭐 등등이었는데 의외로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미투라는 일종의 어떤 사회 캠페인이 정해졌고 거기에 등장했던 용기 있는 여성. 미투는 무슨 말이냐? 성추행. 그렇습니다. 성추행 나도 성폭력 당했다. 피해자다. 나도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용기 있게 얘기하고 고백한 여성들을 올해 인물로 정했죠. 그래서 뭐 의미 있네요.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하비 와인스틴 영화 제작자를 그렇죠. 비롯해서 뭐 배우 케빈 스페이시 다 이게 너도 했다. 이건 유튜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뭐 알프랑켄 미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한 사람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성으로서.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들이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는 진짜 이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더 압박이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범죄 피해 여성들도 그걸 알리지 않는 게 법정에서 또 한 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 수사 받으면서 한 번 당하고 법정에서 또 한 번 당하고 또 인터넷으로 또 당하고. 그렇습니다. 예. 2중, 3중 원래 2차 피해가 있죠. 성범죄자들 정보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이게 알리고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입는 데미지는 훨씬 더 크다고 해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리고 또 성폭행,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좀 유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행실, 인식. 예, 행실이 예. 올바랐으면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그 그런 식이. 예전식 사고 방식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1035 그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방송하다 웃은 이유가 어떤 분이 그 문자를 보냈어요. 조금 아까. 봉도사님 정치쇼 핸드폰으로 들으려면 배터리 소모가 큽니다. 유튜브 바로 올려주라고 가끔 노는 PD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상당히 PD님들께 공격적이시네요. 그래 PD 순환사예요? 예. 아니 이렇게 온 거 이거 보세요. 여기 증거 그대로. 네네. 가끔 노는 PD에게 전해주세요. 분명하죠. 가끔 노는 PD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자, 전화번호 공개할게요. 끝번호 1999님. 1999. 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바로 올려달라.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유튜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페북으로 나가요. 페북이에요. 페북도 안 나가나? 뭐 우리하고 소통을 끊었어 이제 밖에서. 대답을 안. 나가고 있다는데요.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페북으로 나가고 있대요. 예. 이번에 그래 올해 인물 얘기를 할 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작년에도 올해 인물로 뽑혔다가 작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요. 2연패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미투 캠페인에 밀려서 2위였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될 것 같았는데 5위였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3위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쇼는 몇 위였어요? 정치쇼는 저희 마음속에는 1위로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 많이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12월에 연차 소진 무슨 얘기죠? 직장인들이라면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연차, 그러니까 1년간 써야 되는 휴가 일수죠. 근데 이게 보통 한 15일 정도 되나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평균 내보면 뭐 물론 한 2년 전쯤 통계이긴 합니다만 15일 중에 8일 쓰면 잘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그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 연차 수당이라는 걸 받게끔 그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 일종의 꼼수로 어찌 보면 비용 절감의 꼼수로 이 연차 그 촉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들 뭐 경험하시겠지만 내가 연차를 쓰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기업 문화나 근무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법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기 전 6개월 전에 그 연차를 소진하라는 계획 그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유급 휴가로 바꿔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악용이 돼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휴가를 못 쓰고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일은 더 시켜 먹고 뭐 이런 식의 악용이 되고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61조인데요. 61조. 이게 한 15년쯤 전에 생겼습니다. 15년 됐어요 벌써. 이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휴가를 정말 잘 떠나라. 정말 연차 휴가를 다 활용해서 휴식도 하고 재충전해서 근로할 때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 높이자라고 한 건데 이게 현재 지금까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에서는 악용만 되고 있는 거죠. 공무원 조직에서는 조금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대통령이 일단 가니까 연차. 네, 그렇죠. 근데 청와대 근데 그 공무원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일은 많고 일은 어떡하냐. 쌓여 있고. 나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집에 가서 휴가지 가서 일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대기업들도 연차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소진하게 하고 그 연차를 많이 못 쓰는 직원들이 있는 그 부서장 같은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해요. 그 저희 SBS에 있는 그 정규직 그 직원들을 보면요, 이 연차를 쓰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을 대단히 합니다.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일할 때 노력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의 관리자 마인드인데요. 농담이고요. 제가 아는 농담도 그런 얘기하면 노조에서 이제 출연 금지 시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출연 금지 청원하면 끝나요 여기. 뭐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저는 뭐 계속 출연할 거예요. 365일 24시간 구직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또 하는 또 우리 PD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훌륭한 패널을 우리 출연시키겠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어안이 벙벙해지네요. 아무튼 제가 봤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연차도 있고 뭐 그 근무하면서 생기는 뭐 대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챙기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아나운서들은 서로가 서로를 챙겨줍니다. 아름다운 문화인데. 챙긴다는 게 뭐예요? 너 연차 휴가 안 갔다고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달이 알려주고 뭐 적어도 분기마다 알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체크해주면서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굉장히 뭐 사실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바쁘고 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먼저 챙겨라. 그렇지.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4명이 한 부서 직장이에요. 근데 네. 야 내일 우리 별로 일 없잖아. 너 연차 안 썼잖아 지난달. 네. 내일 뭐 있으면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 쓰고 와. 빼고 쓰게 하는 거예요. 빼놓고 회식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 회식이에요. 오늘 분위기가 좀 살벌한데. 아니 기자님 휴가 잘 다녀오세요. 언론사에서도 기자님들도 휴가 다 쓰세요. 다는 못 쓰죠. 사실. 알겠습니다. 자 황도아님 저희 회사는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상황이네요. 남는 연차가 없어요. 매출이 500억이 넘는데 빨간 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이건 뭐예요? 쉴라 쉬는 건데. 불법 아닌가요? 이거 노동자들의 피를 뽑는 건데요. 아니 이거 불법에 이런 거 다 신고하면 돼요. 황혜리 돈 안 줘요. 휴가는 내고 일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휴가 가서 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휴가는 내고 일하라고 하죠. 아니 휴가는 내고 너 휴가 썼다 치고 일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휴가로 예. 처리하고. 휴가 내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요. 저런 데 많아요. 김혜숙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본부장이 저를 불러서 연차 안 쓴다면 눈치 엄청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연차를 쓰려고 업무 정리를 싹 하면 쓴다고 난리 쳤고요. 이건 조울증이에요. 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조두순 청원 네. 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SNS 11시 라이브를 50분 통해서 입니다. 예. 말을 했는데요. 어렵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청원이 재심 재판을 다시 열어가지고 형량을 더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 이미 확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예. 또 그러면 곧 석박되는데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예. 했는데 여러 가지 조치 현재 있는 조치들을 취하려고 한다. 잘 유지하겠다,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했고요. 물론 주치감경. 네,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신 거 다 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주치감경 이거는 뭐냐면 술 먹고 범죄 저질렀으면 이걸 왜 형량을 감경해 주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심신 장애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 감경해 준다는 규정은 없다라는 예.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그런 그 풀이들을 해줬죠. 알겠습니다. 자, 김현경님, 포근도사님 뒤에 포스터 사진 멋져요. 땡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12월 15일에 하는 공개방송 포스터입니다. 자, 오후 2시 12월 15일 오후 2시 문자 샵 1035 정치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 연락드립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부 전 작가의 시선 돌아옵니다.